안녕하세요, 로이어킹입니다. 오늘의 또 주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 또는 심지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체포나 구속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일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체포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일반적으로는 긴급 체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행범으로서 뭔가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는 행위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 요구를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의 요건을 갖춥니다. 영장 청구의 요건을 갖춰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장이 청구되어서 오게 되면 뭐 이걸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수능을 하고 그곳에 수사기관에 순순하게 가서요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피의자 진술을 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이때 변호사를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없다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이든지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답변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진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가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경찰서에 가면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포가 되거나 또는 체포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셔가지고 계속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집도 없고 자식들도 다 나를 버려서 나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지금 뭐 그 집도 쫓겨나가지고 지금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실제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조서에 남겨지면은 이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주거가 부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건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중대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이지만 구속의 사유, 고려 요소가 아닌 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되고 나서 뭐 순순히 자백을 한다거나 진술을 제대로 다 해서 더 이상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구나 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체포가 된 다음에 계속 사건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석방을 위한 단계별 제도를 제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체포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체포 적부심입니다. 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된 다음에 체포 적부심을 바로 청구하기보다는 바로 그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를 또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영장실질 심사라고도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다가 신문에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의 은멸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기각되면 그 자리에 석방되고 발부되면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적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이때 변호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잘 대응을 해야 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돼서 석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죠. 그런데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또는 부당 여부, 적법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이고, 구속적부심은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장실질 심사 단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구속적부심 단계가 지난 다음에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고 나면은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제도가 돼 있고요. 그때 또 석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석방의 가능성이 높은 측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 기소된 이후에 보석, 요 두 가지의 석방제도가 그나마 석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은 석방의 가능성이 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범죄가 실제로 범했는지, 실제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그 변호사로 하여금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의 문제들을 다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충분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 사람 도주 우려가 없고요, 그래서 집도 있고요, 뭐 가족이랑 잘 있어서 도저히 우려가 없으니까 석방해 주십시오, 이런 변론 정도를 가지고는 승산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전편에서 합의서에 대한 내용도 이런 것들 얘기했듯이, 우리가 석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된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잘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 그리고 법원에 현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었을 때 가족을 통해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자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처음에 진술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합의를 하고 또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하고 합의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3일 내에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합의하는 경우, 3일 뒤에 합의하는 경우, 10일 뒤에 합의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달 뒤, 그 다음에 재판 가서 합의하는 경우, 항소심 가서 합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합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그 다음번에는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심에 가서 갑자기 실형이 나와가지고 구속돼 버리면 이제 1억을 줘도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합의를 언제 볼 것인가, 그리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과 이런 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마치 우리 병이 걸린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암으로 치면은 암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기 때 빨리 치료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1기 때 이걸 방치하고 2기 때 방치하고 3기 때 방치하면은 결국 사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형사사건이 점점 중해지는 거죠.
자꾸 주변에서 사이비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변 뭐 지인, 뭐 아는 사람, 구치소 내에 있는 다른 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잘못 받고 잘못 대응을 해버리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민간요법을 막 쓰는 거죠.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뭐 무슨 잎을 따서 뭐 물을 우려가지고 아침에 뭘 마시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병원에 갔을 때 암이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로 가서 수술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음에 초동 진술, 그 다음에 그때에 대응하는 경찰과 수사기관, 검찰과의 대응하는 방법, 이것에 따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충분하게 반성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이 시기가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해야 되는, 정말 억울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체포와 구속 이 제도에 대해서, 또 변호인 선임의 시기와 그 다음에 석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또 혹시 주변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 친구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